거긴 거칠고 비합리적인 나라, 감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온 일본의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정작 자신의 딸만큼은 이해하지 못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딸이 선택한 길은 바로 엄마가 평생 외면해온 한국 유학이었죠. 중2병도 단번에 이겨낸 엄마가 이번엔 왜 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모녀의 갈등은 어떻게 풀릴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히로세 마이코 42세입니다. 도쿄 국립대학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여성 의사겠지만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20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딸 유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서죠. 지하철에서는 항상 의학 논문을 읽어요. 효율적인 하루를 위해서요. 3년 전 이혼한 후로는 유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차갑다고 해요. 마이코 선생님은 항상 냉정하시네요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감정 표현에 인색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히 한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20년 전 제가 레지던트였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소아정신의학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제 첫 번째 국제학회였죠.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어요. 다른 나라 의사들과 교류하며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발표장에 서자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꿰뚫었어요. 손에 쥔 원고가 땀에 젖을 정도로 긴장했죠. 한 달 동안 완벽하게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는데 한국 의사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중간중간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발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한 달 동안 연습한 발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 영어 실력을 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진지한 의사가 아니라 그냥 서툰 일본인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학회 후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제 발음을 듣자마자 비웃듯 흉내를 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라며 바가지 요금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어요. 마치 일본인이라는 것 자체가 호구라는 뜻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처음으로 외국에서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제게 거칠고 비합리적인 나라가 됐어요. 감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떠난다는 기사를 자주 봐요. K-팝이다, 한국 드라마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혀를 차게 돼요. 겉모습에 현혹돼서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씁쓸했습니다. 저는 늘 팩트와 데이터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의사로서 당연한 자세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은 감정이 앞서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마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병원에서 한국 환자나 보호자를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더 냉정해지려고 해요.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디서부터 선입견이고 어디까지가 경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19세 딸 유카는 요즘 K-팝에 빠져 있어요. 방에서 한국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집니다. 네가 아는 건 겉모습뿐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딸과의 관계가 더 어긋날까봐 참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유카가 한국 아이돌 그룹 이야기를 신나게 하더군요. 저는 그냥 그래라고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과연 지금의 한국은 제가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나라와 같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저는 의식적으로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환자 차트를 보거나 논문을 읽는 거죠. 그게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철에서 논문을 읽으며 병원으로 향하는 길,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익숙하고 안전한 이 도시에서 저는 오늘도 제 일을 묵묵히 해나갈 겁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답답한 기분이 계속 따라다녀요. 마치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유카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젓가락이 덜커덕 떨어지면서 라멘 국물이 식탁에 튀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서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더군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뇌에서 모든 생각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그 나라에 내 딸이 가겠다고 하다니. 농담이냐고 물었지만 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19년을 키워오면서 이런 결연한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유카의 두 눈에서 타오르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유카는 처음엔 K-팝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아보니까 한국이 정말 가능성 있는 나라라더군요. IT, 문화 콘텐츠, 뷰티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겉모습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엄마는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해요? 제대로 안다고? 유카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 그때 20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이 막혔어요. 그 굴욕적인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 적이 있다고 의학회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유카가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으며 그때 뭔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고,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발표할 때 비웃었던 택시에서 차별을 당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했던 그 모든 굴욕을 말이에요. 하지만 유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20년 전 얘기라고,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지만 유카는 오히려 엄마야말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어요. 그 말이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딸은 보호가 아니라 엄마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유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데 엄마만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다 표면적인 거라고,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고집했어요. 유카가 본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과 과거의 상처가 전부였으니까. 절대 안 돼. 엄마가 허락하지 않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마. 왜요?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유가 필요해? 엄마가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유카의 얼굴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었어요. 딸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라고, 자기 트라우마 때문에 제 미래까지 막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트라우마라는 말에 화가 났지만 유카는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과거에 갇혀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면 뭐냐고 했어요. 유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신은 엄마 허락 없이도 갈 수 있다고, 성인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유카를 불렀지만 딸은 이미 자기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천둥처럼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까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유카의 마지막 말이 망치처럼 계속 머리를 때렸어요. 엄마는 과거에 갇혀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여전히 저에게 불편한 나라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카와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도 없어졌고 저녁 식사도 조용히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병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환자를 보다가도 유카 생각이 났고 차트를 작성하다가도 딸과의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생활에서 처음으로 처방 전에 잘못된 약물명을 적는 실수까지 했어요. 다행히 간호사가 확인해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요. 동료 의사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과의 갈등이 제 일상을 완전히 흔들고 있다는 걸 말이죠. 어젯밤에도 유카 방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따라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며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정말 지금의 한국은 20년 전과 다를까? 유카가 보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도 유카는 아무 말 없이 학교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더군요. 아마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리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걱정,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도 불안했어요. 혹시 딸이 저와 같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확신에 찬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20년 전에 저처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려는 용기 말이에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매일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모녀 사이에 이런 깊은 꼴이 생긴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앞에 나타난 한 아이가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환자가 예약되어 있다고 특별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차트를 받아보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8세 여자아이 이름은 하루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보호자가 꼭 저에게 진료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제가 일본 최고 권위자라고 하더라는 간호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일이죠. 진료실 문이 삐걱 열리면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 사이로 작은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왔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이 마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하루카 어머니 사토 유미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깊은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분의 눈가에서 밤잠 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루카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3년 전부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또 한국이네요. 그런데 왜 일본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나요? 한국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상태가 악화됐어요. 일본 친척집에 잠시 맡겨놓고 최고 전문의를 찾다가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의자에 파묻힌 채로 간혹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카야 선생님께 인사드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고개만 더 깊숙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안녕 하루카. 나는 마이코 선생님이야.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흔한 반응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았나요? 강남에 있는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와 행동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언제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말을 아예 하지 않게 됐어요. 한국어로도 일본어로도요. 그 말을 듣고 하루카를 다시 봤어요. 8세 아이가 완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다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물어보니 한국 유치원에서 일본인이라고 놀림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부터인 것 같다면서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이도 저처럼 한국에서 차별을 당한 건가요? 하루카의 언어 사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원래는 일본어를 더 편애했는데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두 언어를 섞어서 쓰곤 했다면서요. 저는 하루카에게 다시 말을 걸어봤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30분 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봤지만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아이가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하루카가 나아질 수 있을지 묻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이 나간 후 저는 차트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차별받은 아이라니. 제 경험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작은 노랫소리가 바람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하루카의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조그맣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깡총깡총 뛰어가며 어디를 가느냐 하는 노래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 그 노래. 20년 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거리의 음악과 똑같았어요. 그때 택시에서 내려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어떤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래 동요였던 거죠. 하루카는 그 노래를 한국어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슬프고도 애절한 음색이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한국 노래는 부르고 있다니. 부모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국은 차별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분명 좋은 기억도 있을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루카를 불렀어요. 예쁜 노래라고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하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유치원에서 배웠다고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뭉클해졌어요. 아이에게 한국은 아픈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노래를 배우고 친구들과 놀던 소중한 기억도 있었던 거죠. 그 노래 정말 예쁘다고 다음에 또 들려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하루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작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마치 주문처럼 계속 반복됐습니다. 유카가 저녁 준비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엄마 그 노래 한국 동요 아니에요? 너도 알아? 한국어 공부하면서 들어봤어요. 정말 예쁜 노래죠.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딸도 하루카도 모두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유카야 혹시 말을 꺼내다가 목이 메어 멈췄어요. 딸에게 뭘 묻고 싶었던 걸까요? 뭐요,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태풍처럼 휘몰아쳤어요. 하루카의 노래소리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는 한국에서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기억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곳일까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데 하루카의 맑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노래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노래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뭔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카의 노래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 멜로디가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다나카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서울 학회에 함께 갔던 선배 의사였죠. 갑작스러운 연락에 손이 떨렸지만 반가운 마음도 들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회 기념 세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참석했던 그 학회의 기념행사였죠. 저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목구멍이 바짝 말았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때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마이코 씨 혹시 그때 상황을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의 굴욕적인 경험을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털어놨습니다. 발표에서 무시당했던 일, 택시에서 차별받았던 일을 말이에요. 교수님의 대답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한국 의사들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제 발표가 너무 빨라서 동시통역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질문했던 의사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였고요. 더 놀라운 건 나중에 한국 의사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허탈감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20년 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택시 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나라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죠. 일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개인의 잘못을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하루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지난 진료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자폐 치료 방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찾아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신경인지 놀이치료, 음악중재치료, 디지털 치료 기법. 한국에서 개발된 치료법들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의 정서적 회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치료 성공률이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하나씩 읽어가며 감탄했어요. 특히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아동발달센터 자료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에 가려서 이런 발전된 기술들을 놓치고 있었다니. 한 논문에서 본 문장이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감정의 언어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정서적 공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루카가 부른 노래가 떠올랐어요. 아이는 말은 하지 않지만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하루카가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해봤어요.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에 대해 물어봤죠. 하루카야,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 기억나? 아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기분이 어땠어? 하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불렀거든요. 드디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기억도 많이 있구나. 네. 선생님도 예뻤고 급식도 맛있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반짝임을 봤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물꼬를 튼 듯 쏟아져 나왔어요. 예쁜 선생님, 맛있는 급식, 함께 놀던 친구들. 하루카에게 한국은 상처만 준 곳이 아니었어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함께 있는 곳이었던 거죠. 마치 제가 일본에 대해 느끼는 감정처럼 말이에요. 아이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고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루카는 이미 자신만의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료가 끝나고 부모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국의 아동 발달 치료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고 하루카에게 더 적합한 치료가 있을 것 같다고요. 부모님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유카에게 사과했어요. 한국에 대해 말할 때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고 엄마도 알아봤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유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봄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20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풍경인데도 왠지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나카 교수님과의 통화 이후 제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직접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카의 어머니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갑자기 본사 발령이 나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카가 이제 막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니.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절실했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 아동발달센터에서 하루카를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처음 적응 기간에 일본 의사가 함께 와서 상담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에게 한국에 가달라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는 3박 4일 정도만 저희와 함께 서울에 가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카가 저를 많이 따르고 있다면서요.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서울에 가라고요? 저는 목이 마르면서 해외 출장을 나가기 어렵다고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간절함이 전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루카의 맑은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분명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는 것은 여전히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유카와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하루카라는 환자가 한국으로 가는데 처음 적응 기간에 제가 함께 가달라고 한다고요. 유카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가보라고 했어요. 지금의 한국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만약에 또 20년 전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표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카는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저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고민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득 하루카가 부른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결심을 굳혔어요. 손이 떨렸지만 하루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박 4일이면 충분하겠냐고 물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물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서울에 가기로요. 동료들에게 출장 이야기를 하자 모두 깜짝 놀라워했어요. 마이코 선생님이 한국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했다며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격려해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유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가기로 했다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카가 환하게 웃으며 거기서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도 구경해 보시겠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딸의 꿈도 함께 확인해 보라는 뜻이겠죠. 며칠 후 출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젊은 레지던트였지만 지금은 경험 많은 전문의예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여전히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하루카와 마지막 진료를 하면서 한국까지 함께 간다고 말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한 햇살처럼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익숙한 풍경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루카와 그 가족들이 함께였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조금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루카 어머니가 정말 감사하다고 했을 때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간다고 대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기내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자꾸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표지판들도 여러 언어로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응대도 친절했어요. 20년 전 기억 속의 서울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는 그 웅장함에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하루카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마 한국어였을 거예요. 아이에게는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겠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응대해줬어요. 자연스럽고 정중한 서비스에 놀랐습니다. 20년 전 택시에서의 기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것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어수선하지 않고 조화로워 보였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병원 방문과 하루카의 치료 과정을 생각하니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과연 한국의 의료진들은 어떨까요? 제가 가진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루카가 이곳에서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20년 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남 아동발달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노선도는 직관적이었고 안내 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왔습니다. 승객들의 질서의식도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병원까지 걸어가는 길, 거리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가들, 질서정연한 교통흐름,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까지. 20년 전 제가 경험했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동발달센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습니다. 건물 자체도 현대적이고 아이들을 배려한 설계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벽면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를 담당할 정민서 박사님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며 하루카의 상태에 대해 꼼꼼히 물어봤어요. 박사님이 하루카의 일본 치료 기록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분석하는 체계성이나 전문성이 일본 못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섬세하고 인간적이었어요. 이 아이는 감정의 언어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박사님이 하루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기술적인 치료법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하루카와의 첫 상담이 시작됐어요.
박사님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천천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방법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박사님이 하루카가 좋아하는 한국 동요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얼굴이 서서히 꽃이 피어나듯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하루카가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여기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치료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접근 방식에 연신 감탄했어요. 첨단 장비와 전통적인 놀이치료를 적절히 조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지 치료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아동 정신과 치료 철학에 대해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환자 중심의 치료, 가족 전체를 고려한 접근법,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치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치료법도 훌륭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정서적 접근을 중시해요.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자신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감정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정서적 접근이 치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하루카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음악치료, 미술치료,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프로그램까지 다양했습니다. 하루카가 점점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국적이나 언어가 달라도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지더군요. 하루카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는 국경이나 편견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어른들이 만들어낸 벽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하루카 부모님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강물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시간의 흐름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아마 극히 일부였을 거예요. 지금 보는 한국은 배려심 깊고 전문적이며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하루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 좋아요. 친구들도 착하고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말이에요. 밤늦게 유카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딸에게 오늘 하루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전보다 밝아졌어요. 유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제가 변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두렵기보다 기대가 더 큽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어요. 하루카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제 마음도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민서 박사님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구경해보는 건 어떠냐고요. 제가 딸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딸의 꿈을 직접 확인한다는 게 아직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박사님의 따뜻한 권유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도착하자 첫인상부터 압도됐어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건물들, 잘 정비된 캠퍼스, 그리고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일본인 학생들도 많았고 서양인, 동남아시아계 학생들까지 정말 국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에너지가 캠퍼스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한 일본인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2학년인 그 학생은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교수님들도 훌륭하시고 친구들도 친절해요. 그 학생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2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서관도 둘러봤는데 규모와 시설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룸, 최신 디지털 장비들, 그리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까지. 학습에 최적화된 공간이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다양한 나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의 벽이 있을 법도 한데 모두들 즐거워 보였어요. 캠퍼스 중앙 광장에서 공연을 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K-팝 동아리 공연이었는데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 세계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문득 유카가 떠올랐습니다. 내 딸도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구나. 이제야 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국제학부 건물도 둘러봤어요. 현대적인 강의실, 첨단 장비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다양한 나라의 국기들. 정말 글로벌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방문객이라고 하니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한국과 일본의 교육 교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계를 두지 않아요. 서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정말 강해요.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캠퍼스를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유카가 왜 이곳을 선택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이곳은 정말 꿈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유카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오늘 하루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카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왜 이곳을 선택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화면 너머로 유카의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 정말 국제적이고 체계적이야. 너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그 순간 유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거든요. 유카야,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나 봐. 엄마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제가 한국에 가는 걸 정말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엄마가 직접 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더라. 너한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유카가 제품에 안기는 것처럼 화면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유카와 같은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20년 전의 경험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하루카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고 한국의 의료진들과 교류하며 오늘은 대학 캠퍼스까지 직접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발전된 의료 시스템, 체계적인 교육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생각만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한번 생긴 선입견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늦었지만 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마음을 열고 직접 경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유카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딸의 꿈을 응원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엄마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감사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국에 온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카의 마지막 치료 세션을 지켜봤어요.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민서 박사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오히려 마이코 선생님에게서 일본의 체계적인 치료법을 배웠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박사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국제적 마인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루카와 헤어질 때 아이가 저에게 그림을 하나 선물했어요. 한국과 일본 국기가 함께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가운데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저 이제 괜찮아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국경이나 차이보다는 연결과 화합을 먼저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다시 한번 유심히 봤어요. 3일 전 처음 이 길을 지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컸다면 지금은 따뜻함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아쉬움이 컸어요. 더 오래 머물며 한국을 깊이 있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년 전에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곳이 이제는 더 머물고 싶은 곳이 됐어요. 탑승 전 마지막으로 유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카야, 엄마가 돌아가고 있어. 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완전히 이해해. 엄마가 응원할게. 곧바로 유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고 또 눈물이 났어요. 딸과의 관계도 제 자신과의 관계도 모든 게 새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20년 전 이 똑같은 항로로 일본에 돌아갔을 때의 기분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때는 상처받고 화가 나 있었다면 지금은 치유받고 성장한 기분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하루카가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카가 꿈꾸는 미래도 저 도시 어딘가에 있고요. 기내에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정민서 박사님의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치료 방식,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국제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 그리고 곳곳에서 만났던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경험이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카의 변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침묵 속에 갇혀있던 아이가 다시 웃고 노래하게 된 모습을 보며 치유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감정의 언어를 먼저 들어야 한다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체감했습니다. 저도 환자들을 대할 때 더 마음을 열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어로도 안내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들으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어도 결국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창밖으로 일본 열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고향 땅이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유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딸의 한국 대학 진학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딸의 꿈을 가로막으려 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웠거든요. 병원에서도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치료 철학들을 적용해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감정적 접근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요. 동료들에게도 이번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공유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어요. 일본 땅을 다시 밟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떠날 때와 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도쿄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때로는 스스로의 편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다고요. 20년 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편견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이해와 존중,
그리고 열린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유카를 꼭 안아줬어요. 딸도 달라진 제 모습을 느꼈는지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응, 엄마가 늦었지만 배웠어.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말이야. 이제 제가 한국에 가는 걸 정말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엄마가 직접 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더라. 너한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유카가 제 품에 안기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루카는 지금쯤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카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환자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깨달은 의사로서 말이에요. 도쿄 하늘 아래 저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늦었지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다는 지혜를 얻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처와 편견에 갇혀 한국을 멀리했던 마이코님이 결국 용기 내어 마음을 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마이코님처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오해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